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의사단체도 법적인 대처로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비롯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주제가 좀 다양해서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복지부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는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면 빅5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 새벽 6시에 근무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고요. 세브란스 일부 전공의들은 벌써 오늘 중단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빅5 전공인들이 차지하는 그런 의사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1만 3천 명 중에서 전공의 수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료 대란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랄지 응급 수술, 특히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수술들이 지연이 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들 또 국민에게 엄청난 불평과 생명에 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현실화될 것인지. 그런데 일단 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하고 또 의과대 학생들이 또 휴업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지금 굉장히 일찍 촉발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파업 자체가 아니라 사직인 거잖아요. 네네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공의들이 전체 의료진 중에서 한 21%를 차지한다고 하면 의료계 현장에는 이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요.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에서 4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겠죠. 전공의들 하는 일이 뭐 수술이나 진료 보조해주고 그렇죠. 또 실제로 실무적인 건 전공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의료 대란은 뭐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 대형 병원 5곳에 전공의들이 2,745명이에요. 예. 그리고 전체 전공의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21% 해당이 되고 예. 각 병원별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에서 40한6%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빠져나가고 특히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의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수술이랄지 치료가 거의 올스톱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의료 대란에서는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내일이야 빅5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거지만 이게 전국 전공의들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지난 2020년에도 생각해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 나섰었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집단 반발이 정도가 이제 세다고 보고요. 2020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을 철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료인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제 평상 때보다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집단 행동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굴복한 사례가 된 거예요. 지금 4번째거든요. 예. 이제 집단 행동을 한 게 4번째예요. 특히 2000년도에 이제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 중요한 부분은 그다음에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그때도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2014년에. 했고, 그리고 지금이 2020년도에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집단 행동으로 되면서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정부도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보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명분이랄지 이런 거에서 사실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대로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환자들 진료에는 차질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아니,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원론적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예.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공병원 뭐 그런 데서 뭐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인데 사실 이제 비대면도 사실은 우리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경미한 그러한 뭐 병에 대해서만 질병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네 병원이 과연 집단 단체 행동에 참여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원이들은 아직 밝힌 그렇죠. 게 없죠. 아직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집단 행동이 가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 또 뭐 빅5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학병원이랄지 아니면 큰 병원들 또 동네 병원들 이런 병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대란의 어떤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정부는 의사단체들 집단행동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정부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법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러니까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 1년 이하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요.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 됐는데 예. 이거 자체가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바로 이렇게 처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발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업무 개시 명령을 하려고 하면 문자나 우편으로 업무 개시를 하라고 그걸 통보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 뭐 전화번호랄지 예. 이제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의사한테 도달이 돼야 하고 그걸 통지를 받은 의사들이 업무로 복귀하지 않았을 때 다시 고발 조치하는 거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걸리네요. 또 재판 받아야 하거든요. 그 재판 받아도 또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정부에서는 뭐 선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법적 대응을 예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정부 측에서 보면 이전에 의사들의 면허와 관련해서 이제 성범죄랄지 그런 거에 한해서만 면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해 법이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받아서 사실은 처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봐요. 4년 전에도 업무 개시 명령 여기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 고발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걸 취하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진짜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의사들 전공의들에게는 좀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때는 법이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어떤 형법에 의한 업무 방해랄지 응급의료법이랄지 공정거래법이랄지 또 의료법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가 된다고 네. 한다면 결과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이제 법 규정에 있어서 훨씬 더 강화돼 있다. 예. 그러면 의사들도 사실은 뭐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랄지 이런 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의사 개개인 말고 뭐 의사가 속한 단체나 병원에 대한 조치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공정거래법이랄지 그런 곳에서 그런 법에서도 업무 개시를 위반하면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또 영업정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1년 정도 뭐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업무 개시 명령에 위반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건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응급의료법이랄지 공정거래법이랄지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의사들이 집단 행동 처음 나섰던 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랑 지금 비교해보면 그때는 파업 규모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의사협회 회장이 예. 의료법 위반하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의약분업 때 굉장히 의사들이 이제 치열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사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경한 법이 생겼고. 또 이번에 정부의 어떤 입장을 보면 이제 전에처럼 뭐 고발했다가 취소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봐요. 전에 2020년도에 그때 정책을 철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고 예. 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또 단체 행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걸 강경하게 밀고 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죠. 지금 의협 비대위 측에서도 우리도 법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뭘 법적으로 나서겠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자체에서 어떤 강경 대응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취지인지, 근데 이제 정부 자체는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법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거기에 이제 문제를 삼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여론이랄지 이제 정부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호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제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의사들 증원을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한 사례는 없고 예.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곳이 이제 독일이죠. 그리고 영국이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을 좀 비교할 수 있는데 독일, 영국 또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을 엄청 늘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늘렸죠. 그런데 집단 행동한 사례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의대 증원을 가지고 집단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도 크게 명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국민의 지지, 여론의 호응 이런 것이 뒷받침되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굉장히 좀 추진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고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대강이 좀 더 2020년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예, 사실 이제 환자들이 걱정인데 지금 이 의사들 집단 행동과 명확하게 비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 변호사들 반발도 상당히 거셌잖아요.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들은 뭐 이게 집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위 정도지 뭐 파업을 하고 이제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뭐 환자랄지 그런 좀 유급한 그러한 뭐 의료인이랄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는 될 수 없지만 그때도 엄청 반발이 심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 뭐 로스쿨을 또 만들어서 변호사 시험만 보면 이제 변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증원되는 그런 뭐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변호사들 숫자가 엄청 늘면서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도 이제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개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회사랄지 공공기관에 많은 변호사들이 고용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어떤 행정 업무랄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향상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보다는 굉장히 얻은 득이 많았다는 거고 그때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변호사의 질적 저하를 얘기했지만 물론 뭐 워낙 많이 배출하면 질적 저하는 약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질적 저하로 인한 손해보다는
또 많이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뭐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의 첫 재판이 이제 내일인데요. 네. 검찰이 살인미수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네네. 검찰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는 단순히 이제 살인 미수로만 송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에서는 이 피스반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부 세력이 공천받아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본인의 어떤 변명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선거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하는 행위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방해죄 자체가 어떤 흉기로 피습하면서 이제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개의 행위로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해서 이 죄를 이제 추가해서 기소를 한 거죠. 예, 상상적 경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이제 저지른 행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상상적 경합이면 이제 중한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뭐 선거 방해하는 죄하고 예. 살인 미수가 있으면 살인 미수가 훨씬 형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상상적 경합이다 할지라도 상당히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 미수를 처벌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살인 자체야 뭐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주 중한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비슷한 정치 테러 사건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떤 처벌 내려졌었죠?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습 부위가 이 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소는 뭐 살인 미수까지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결국 살인 미수죄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명과 관계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는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죠. 그때는 상해로 그럼 10년 그렇죠. 나온 건가요?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목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살해를 하려고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피습 사건도 이제 살해를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정도 선고를 예상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건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갓 태어난 영아 사체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산모인데요. 예.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아마 냉동실에 유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청소를 해주다가 냉동실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인근 공터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해요. 매장을 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다음 날 이제 경찰에 이제 자수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밝혀진 사건인데 지금 뭐 낳자마자 아마 냉동실에 유기한 걸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지금 이 베트남 여성이 산모가 처음에 낳았을 때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러면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면 살해를 한 게 아니죠. 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냉장고에 넣었다고 한다면 단순한 이제 사체 유기죄만 되는 거고 낳는데 애가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만약에 은닉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영아 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 죄명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출산을 했을 때 애가 정말 숨을 쉬고 있었느냐, 쉬고 있지 않았는지 이걸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산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베트남 출신 산모가 계속적으로 영아가 그 당시에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은 영아 살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유기로만. 그렇죠. 적용이- 은닉이 사체 은닉. 은닉, 사체 유기 이제 그 정도밖에 처벌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지금 이제 공범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공범일 경우에 처벌 그리고 공범이 아니어도 본인이 지금 이걸 그 사체를 묻었다고 진술을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체 유기 은닉한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각각 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여성과 성관계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DNA 검사 해봐야죠. 그래서 DNA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약간 의문은 있죠. 뭐냐면 오랫동안 임신을 하고 있었으면 배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과연 남편이 몰랐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 출산했을 때도 과연 몰랐느냐. 그런데 남편이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아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냉장고에 은닉한 걸 알고도 이걸 공터에 묻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체 유기죄는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짓말 탐지 조사도 하고요. 아마 조사를 좀 면밀하게 진행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